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네요. 네, 이제 그 보궐선거가 이제 끝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하루를 앞둔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참 치열했지요. 오늘까지도 치열할 거고요. 네, 그리고 참 그 어떤 선거보다도 의혹들이 많이 나온 선거 아닌가. 증거들은 내놓지 못하면서 어허,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게 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이 보선 자체가 치러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성범죄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였는데 이 대선의 길목에서 서울과 부산이 있다가 보니까 양당이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치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열렸던 3차 TV 토론도 엄청 치열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감정선들을 넘어버리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좀 그 낙인 찍기 같은 이러한 부분들로 아주 전략적 마인드를 무정하고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 좀 아마 감정선을 넘은 후보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어제 TV 토론에서 둘 다 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영선 캠프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이제 거짓말, 이제 그 키워드를 거짓말로 삼아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게 제가 그게 바로 본 부분이 낙인 찍기라고 한 부분인데 네.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낙인을 찍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오세훈 후보께서 또 받아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본질 자체가 박영순 후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여권에서는 불리한 형국을 넘기기 위해서 예. 공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생태탕집 같은 경우를 자꾸 공격을 하는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3월 29일 날 시사 잡지인가 거기하고 일요시사인가? 일요시사군요. 예, 일요시사에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녹음이 나왔는데 이 생태탕집 주인께서는 오세훈이를 모른다. 본인은 주방에서 일을 했다. 내가 오세훈이라고 얘기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느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불과 사흘 만에 4월 2일 날 또 김어준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는 아주 생생하게 또 왔었다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시간까지 1시 반에서 2시 사이다. 사람이 빠졌었을 때 정원수 밑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묻길래 들어오라고 그랬다 얘기를 했고 네. 또 어제 중앙일보 또 TV조선에서 보니까 아드님이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 않았나요? 하얀 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무슨 티셔츠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특정한 구두까지 신었다 그랬는데 네. 그 사람이 오세훈인 줄을 이번에서야 어머니한테 알았다. 그러면 선글라스 껴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을 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진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첫 번째는 이제 일요시사에서 그 했던 대답과 TBS 인터뷰에서 했던 대답은 물론 맥은 다릅니다만 그것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의원님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질문자가 돼서 대답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일요시사의 인터뷰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TBS 인터뷰에서는 그 증언을 하기로 작정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다시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떤 그 증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없었고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도 그 29일 날 일요시사에서 나갔었을 때도 본인이 오세훈이라고 밝히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보시자고요. 사람을 기억을 할 때 옷이나 신발만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선글라스 끼는데 얼굴을 모르는데 그 16년 전에 옷과 선글라스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선글라스는 이번에 들어올 때만 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내내 지금 선글라스 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선글라스 끼고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머니한테 그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다. 음흠. 신뢰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생태탕 집이 나오게 된 것은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KBS 보도를 보면 이제 경작인들, 그다음에 측량 팀장이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는 증언이 있었 걸 먼저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증언 내용 중에 생태탕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는 증언이 있다 보니까 생태탕 집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탕 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전에 측량 현장에서 봤다라고 하는 증언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탕 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 글쎄요. 저는 이게 왜 본질이 이렇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본질은요. 예. 그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투기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음흠. 그런데 장인으로부터 50년 전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거든요. 1344평을. 네. 두 번째,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직 시에 권력을 남용했는가 안 했는가. 시장의 권한으로 편입될 수 없는 땅을 서민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22만 평 속에 1344평이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용역부터 이루어졌고 오세훈 후보가 시장 되기 이전에 용역부터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에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에도 10년 전에도 선거할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참 이상하게 생태탕집까지 간 거지요. 그러니까 예. 바로 거기서 역의 어떤 질문도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생태탕 그러니까 그 측량 현장에 갔던 시점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었던 시점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서 측량 현장에 갔다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런 주장도 일정하게 어떤 뭐냐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다 의혹이지요. 본인이 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당시에 변호사였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바빴을 텐데 본인의 지분이 그저 한 4억 몇 천만 세금 나니까 3억 7천 보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것 때문에 거기 갈 후보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건 그러면 증거를 내놓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음식점 의원님 같은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가셨었을 때 가셨다고 하면 그때 사인을 받은 게 좀 내놓든지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으면 내놓았으면 모르겠어요. 다 의혹입니다, 의혹. 요즘 음식점 가면 이제 그 왔던 유명인들 사인 받아서 걸어놓는 거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김종배 앵커가 어디 가셔보십시오. 얼른 아마 주인이 오셔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런 일은 없고요.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지요. 서울시 의원들의 정치 공세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요. 말 그대로 이거는 실행으로 가지도 않는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이미 10년 전부터 다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조혜영 원내대표는 제2의 김대엽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도? 정말 우리가 국민들께서 굉장히 위대하시고 판단력 있으시잖아요. 김대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과가 5범이었어요. 그래서 병풍 조작 사건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본인이 다 실토를 했거든요. 네. 또 그 이후에 기안건설 최규선 사건, 또 이번에 권원 유착했었던 한동훈 검사 사건도 지모 씨가 전과 5범이에요. 이러한 맥락으로 봤었을 때 의혹만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어머니와 아들의 진술이 매일 바뀌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과연 신뢰할 국민이 있을까?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뭐 후보에 바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누군가는 아주 치밀하게 기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생태탕집 그 주인 모자의 지금 증언이 어떤 기억의 오류에서 나오는 그 부정확한 진술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기억의 오류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은 했겠지요. 하지만 정치권이 분명히 개입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정치권이 있다고 예.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일단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자체가 보궐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오세훈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진단을 하십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정권이 지금까지 오면서 국민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뭐가 있었나요? 정말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면 경제, 외교 안보면 안보 모든 면에서 국가의 틀이 허물어졌었던 것을 국민들은 목도를 했고 그리고 그 조국 사태에서부터 윤미향 사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그리고 급기야 LH 사태까지 오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국민의 이 분노가 쌓여져 있었던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은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심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예. 사법적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게 대법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혹만 가지고 사법적 판단이 될까요? 저는 건강한 사법부라고 한다면 상식선에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고소 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가나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원님 예상은 어느 정도였어요? 사전 투표율이? 뭐 제가 사전 투표율까지 예상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그냥 전례대로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개인적 생각을 했는데요. 많이 그럼 올라갔거든요. 의원님의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께서 예. 투표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들이 동요가 이렇게 일어났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높은 사전 투표율을 예, 저는 결국은 그렇게 보고 정권 있습니다. 심판 의지가 그 높은 사전 투표율로 나타났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사전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 물론 그거는 이제 극히 제한된 관찰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전 투표장에서 뭔가 특징적인 점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뭐 보통 저 본투표 때 했던 거와 같은 어떤 세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적인 점은 없다고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대에서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고 박영선 후보가 30대 초반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개 30한 2% 정도 나오고 또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또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었을 때 네. 정권을 계속 심판하자는 게 한 55%가 나오고 이 정권을 계속 도와주자라고는 35%가 나오거든요. 네. 모든 방향이 아주 일직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시죠. 그리고 20, 30, 40대 투표도 이 성향도 부정평가로 많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네. 골고루 모든 층에서 투표로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0에 대한 조망이 요즘 참 많이 있는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2030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로 나왔으니까 뭐 그 굳이 여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런 어떤 생각이 투표장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는 지금 이제 사실 미지수인 걸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많이 가고 있다. 전보다는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030 세대는 참 희망이 있는 세대예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자산이잖아요. 네. 법보다 앞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상식이 바로 공정과 정의인데 이 부분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20대, 30대가 많이 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오히려 투표 포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2030 세대가 책임의식이 또 강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보다는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전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궐선거 투표 다음 날 8일 날 그냥 사퇴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내용이시지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날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8일 날 기자회견 하시고 네. 의총에서 인사하시고 예.
이제 승장으로서 떠나시겠다라고는 애초에 말씀을 실행하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제 비대위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재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선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 재등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옆에서 모셔봤는데 전 전혀 몰랐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그런데 옆에서 모셔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에 참여해서 국가 경영에 참여해서 갖고 계신 풍부한 경험 또 교수를 하시면서 많은 그 지식을 확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로부터 나오는 굉장한 이 해안을 갖고 계세요. 미래 네. 예측 능력이 있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저희 당에서도 앞으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정치적인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가 정중하게 여러 형태로 한번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여러 형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대선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는 대선 후보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등장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선거 체제로 가면서 이래서 선대위를 이끄는 어떤 케이스로서 재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무게를 주십니까, 의원님? 어떤 경우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분의 경험과 그 식견을 그리고 통찰력을 필요하면 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